안녕하세요. 경일대에서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는 김대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목조용 가구학과 교수 백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금속공예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정웅진입니다. 많은 작가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제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예전에 있었던 그런 산업 디자인의 제품보다는 자신만을 위한 하나의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서의 소비가 많아지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발생한 전통 가구의 현대화의 바람과 그 디지털 기기들을 이용한 공예의 제작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가 전공하고 있는 이 가구 목공예 분야에서 그 조선 시대의 그 전통 가구를 현대 생활에 어떻게 하면 이용을 할 수 있을까, 또는 그 문화를 어떻게 하면 현대 생활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은 작가들이 해 왔었고, 그 이후에 또 디지털 기기 3D 프린터와 전통 공예의 재료 또는 기술을 접합한 작품들이 지금 많이들 시도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2020년도에 큰 트렌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개의 키워드라 그럴까요? 탈공예와 그다음에 실용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탈공예는 공예를 벗어난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공예의 기본적인 쓰임과 용도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디자인만을 요구하는 게 아닌 산업 디자인적인 측면, 시각 디자인 측면의 공예품들도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공예보다는 훨씬 좀 발전된 개념의 공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젊은 세대나 현대사회에서는 오브제성에 대한 것보다는 훨씬 더 실용적인 거에 대한 공예품들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공예품은 작품적인 성격보다는 여전히 쓰임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없었던 쓰임의 용도들이 자꾸 발전되고 보여지고 있다는 그런 두 가지의 큰 트렌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렌드는 역시 이제 3D 프린터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조형적 작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올해 들어서 이 코로나로 인한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 해외 가구나 공예의 트렌드에서도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재택근무 등으로 인한 개인화가 급격히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택근무를 위한 스마트 기기화의 여러 가지 가구의 접목,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시도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키워드를 정리하겠습니다. 장르의 구분이 없음 또는 조형성을 강조한 공예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의 많은 페어라든지 공예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에서의 많은 아이템들은 이게 공예품일까? 혹은 그냥 디자인의 산업적인 제품인가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산업적인 제품으로 보이는 것조차도 빅토리아 알버트 뮤지엄 같은 데도 콜렉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굉장히 조형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 페어들도 있고 또 시상도 있습니다. 잘 아시고 있는 로에베 공예상 같은 경우에는 조형성을 훨씬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가들이 공예를 접하고 히스토리나 사료적인 것들을 쌓아가고 있는지, 개인의 이야기들이 무언지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시도는 없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금이 들어간 제품들이 유행을 한다거나 또 소재들이 다양하게 해서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렇게 큰 특징을 보여주지 못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기기, 스마트 IT를 주로 하고 있는 회사들, 삼성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러한 회사들과의 합작한 약간 스마트 가구
가 시도되었던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공예품에 들어가는 재료도 굉장히 그런 친환경적인 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걸 가지고 공예 제품을 만들어내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뚜렷한 어떤 디자인을 딱 알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공예 분야에서 본인의 재료 이외에 다른 재료들을 좀 혼용하고 활용하고 융합해서 하는 작업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판단이 되고요. 조금은 적지만 기업과 연계해서 공예품을 전시하거나 협업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또 다른 트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은 움직임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으로의 접근성으로 인한 소재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변해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런 소재 개발에 대한 과학의 접근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외국에서 또는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지만 지금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해외에 아주 그 유명한 오피스 가구를 생산하는 회사들도 예전에는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가구들을 아주 기능적으로 만들어서 생산을 했다면 요즘은 그런 시스템적인 가구에서 벗어나서 좀 더 가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내가 집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가구 시장이나 또는 이런 목공예 시장에서도 본인들이 집에서 일을 하면서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따뜻한 분위기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의 변화라기보다는 아마 사회적인 문제, 코로나의 문제가 더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걸 통해서 영상 매체, 뭐 인스타그램 등등을 통해서 본인의 작업들의 과정들을 노출시키고 그 과정들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공예품이나 본인의 작업들을 좀 돋보이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디자인보다 더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톰 딕슨이라고 하는 조명이나 가구를 제작하고 있는 디자이너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회사에서 하고 있는 사이트만을 운영하지 않고 개인적인 블로그나 사이트를 운영해서 일일 하루 동안에 만들어진 작업에 대한 시도들을 한다거나 매일 다른 아이템들을 만들어가는 시도들을 보여줌으로써 디자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게 조금 더 다른 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몇 년 전부터 국내에 이제 장인과 디자이너와의 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점들은 뭐 아주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년간 이 공예 디자인 문화진흥원에 이제 멘토를 해봤는데요. 그 선별된 작가와 멘티와 멘토들 간의 작업을 거쳐서 나오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좋은 사례였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작가들이 좀 더 경계, 아까 말씀하셨던 디자인과 공예에 대한 경계도 많이 없어지고 작품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나와서 메종 오브제나 이런 밀라노도 많이 가면서 한국을 좀 더 알리는 좋은 방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한국문화재재단에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전성자 지원 사업을 꼽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시행이 된 지는 한 7, 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저도 여기에서 작가로서 또 감독으로서 몇 번의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전통 공예를 하시는 분들, 그 전성자들을 좀 현대 디자이너의 감각을 좀 받아들여서 새로운 생활 상품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젊은 디자이너들과 또 이 전통 공예를 이수하고 계시는 이 이수자들을 만나게 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극대화와 또는 그 디자인, 새로운 디자인의 감각,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져서 아주 매년 좋은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이 공예 문화에 꽤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뭐 전통 공예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또 우리 젊은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 공예로서부터 개성해야 될 정신,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이어서 말씀을 저는 덧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국문화재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 전승공예자와 현대공예가들의 협업 사례가 여전히 저도 좋다고 보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장인의 기술과 한정된 어떤 형태만을 계속 구현할 수밖에 없는 귀하기라 그럴까요? 그것들이 있는데
이 현대 공예가를 만남으로 해서 디자인적인 변화도 있고 새로운 재료를 만나면서 시도되는 것들이 있어서 정말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통 공예가와 현대 공예가 그런 협업이 있었다면 기업과의 사례도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카 광학기기 이제 회사 잘 아실 겁니다. 카메라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그 회사가 최근에 현대 공예가 유리 공예가들과 함께 과학적인 특징의 물질의 성질들을 잘 보여줘서 프로모션을 하는 협업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건 아니지만 또 다른 형태의 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식물의 줄기를 이용해서 짜서 만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라탄 가구가 있는데 이제 이태리 디자이너들이 대중화를 펼쳐가기 위해서 하나의 플라스틱 소재로 PE 소재로 뽑아내서 그것을 기술을 잘 알고 있는 그런 필리핀이라든가 그럼 제3국에 있는 기술자들에게 접목을 해서 같이 협업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예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해외 협업 사례는 잘 뭐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요. 뭐 기업과 그 협업한 사례들은 뭐 우리나라의 예보다는 해외의 사례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뭐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도 이 스칸디나비아의 가구가 굉장히 유행했었는데요. 이런 스칸디나비아의 예를 보더라도 그 한스 바거너라는 덴마크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생산 때부터 공예가들과의 협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디자인한 것들을 그 전통 공예의 기술을 가진 목공예가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아주 그 수공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죠. 요즘 뭐 요리스 라만이나 또는 뭐 하이메 아이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디자인 대기업들과 굉장히 그 협업을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험이 너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묻거든요.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는 저희가 그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나이인데 그런 것보다 그 EAG 당신의 경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물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한참 미술 쪽에서 소재를 찾아서 작가들이 시멘트로 그림을 그린다거나 레진으로 그린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소재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공예 작가들이 갖고 있는데 그것 또한 수많은 재료, 수많은 공간,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트렌드를 따라잡는다 하는 것에 그렇게 동의하는 편은 아닙니다. 예술가 또는 공예가 또는 디자이너라면 트렌드를 만들어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트렌드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트렌드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그 작가 본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막연히 지금 뭐 이 사회에서 무엇이 유행하고 또 남들은 무엇을 하는가에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조형 언어에 대한 정체성을 가진다면 이것이 아마 사람들에게 좀 더 트렌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의 정체성을 가장 먼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분 교수님들 너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동감하고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험 중요합니다. 어떤 경험을 쌓느냐에 따라서 그 작가가 발현돼서 보여줄 수 있는 작업도 달라질 것이고 사고나 본인의 정체성도 바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공예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 분야도 필요할 것이고 사회문화적인 것도 필요할 것이고 또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는 능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고 디자이너들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여러 시도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